오늘 아침 일라디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개천절, 오늘은 10월 4일 천사데이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천사처럼 온 국민이 10월 4일 하루만큼은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천사가 되자란 취지로 정해진 날이죠. 코로나19로 대면 봉사 활동이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나눔과 봉사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은 늘어났고 외로움과 무료함을 느끼는 분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시대, 농촌 지역에선 방역 봉사, 안전 방범, 꽃밭 가꾸기, 독거노인 안부 전화하기 같은 비대면 봉사 활동이 등장하면서 외로운 어르신들 마음을 위로하고 있는데요. 오늘 천사데이,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작은 나눔 실천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방역 현장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들, 이 시대의 진정한 천사들이시죠. 의료진들에게 감사한 마음 다시 한번 전하면서 10월 4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한번 눌러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20분을 추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또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특별히 아포가토 커피와 케이크 모바일 쿠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사과, 배, 포도는 전국 어디서나 재배가 가능하지만 이것은 좀 귀하죠. 국민의 많은 수가 이 과일의 맛을 모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전남 무안, 영광, 영암 등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주로 유럽의 지중해나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과일이죠. 씻는 것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껍질이 얇고 과육이 쉽게 물러서 조심스럽게 다뤄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른 거즈로 깨끗이 닦아주거나 물로 씻을 때는 물기가 과육 속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요. 잼, 통조림으로, 또 말려서 술안주나 간식으로 먹어도 그만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로, 클레오파트라도 즐겼다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무에 달린 잘 익은 사과를 골라서 수확할 수 있는 당도 측정기가 개발됐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나무에 달려있는 사과의 당도를 쉽고 빠르게 측정하는 기술을 새로 개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사과의 익음 상태를 파악해 수확했기 때문에 당도가 오르지 않은 사과의 경우에 맛과 품질이 떨어져서 소비자가 이제 사과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당도 측정기를 이용하게 되면 나무에 달린 잘 익은 사과만 골라 딸 수가 있어서 소비자는 맛있는 사과를 구입해 먹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에 개발된 당도 측정기가 농가에 보급되면
사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사과 소비 확대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기술을 올 하반기에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해서 내년 초부터는 당도 측정기를 농가가 이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번 주 한로절기가 들어있는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차츰 아침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한로절기인데요. 한로 이후가 되면은 이제 일교차가 커지기 때문에 농사 속담에 가을 곡식은 찬지슬에 엮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과와 배 등 과실은 맛과 당도가 오르면서 품질이 좋아지고 벼는 알곡이 튼실하게 여무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기상 전망을 보면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비는 주 초반에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에 국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지역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돼서 농사에는 좋은 기상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어린 가축의 호흡기 질병, 그리고 추워지면 발병 위험이 커지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기적인 축사의 소독과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자, 각 농가가 실천할 농사 정보도 살펴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벼의 수확 적기 판단은 벼 이삭이 이제 90% 이상 누렇게 익었을 때 수확을 하시면 되는데, 조생종은 출수 후 45일에서 50일 정도, 중생종은 50에서 55일, 중만생종은 55일에서 62일 정도 됐을 때가 수확 적기가 됩니다. 벼베기는 보통 이슬이 마른 오전 10시 이후에 시작해서 해가 진 이후까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월 달에 농기계 교통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가급적 수확은 해가 지기 전에 마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동차 도로를 주행할 경우에는 후미등과 야광 등을 반드시 점검을 하시고 길 가장자리를 이용해 이동을 하셔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밭작물엔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까? 보리와 밀과 같은 맥류는 이제 월동 전에 본잎이 최소한 5에서 6매가 확보돼야 안전한 월동이 가능하므로 적기에 이제 파종을 해야 하는데요. 북부 지역은 10월 상순, 중부 지역은 10월 상중순, 남부 지역은 10월 중하순, 제주도는 11월 상순이 되겠습니다. 고구마의 수량은 9월 하순까지 거의 결정이 되고 10월 초순 이후에는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리가 내리기 전인 백로 이전에 수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 고랭지 감자는 수확을 한 후에 온도는 12에서 15도, 습도는 80에서 85%에서 일주일 정도 예비 저장을 한 후에 본 저장을 해주셔야 하는데, 저장고의 온도는 3에서 4도, 습도는 80에서 85%에서 저장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아주 심는 적기는 조생종의 경우 10월 상순에서 중순, 중생종은 10월 상순에서 11월 초순, 만생종은 10월 하순에서 11월 중순이 적기가 되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수확을 앞둔 사과는 이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반사 필름을 깔아준다거나 물 주는 양을 줄여주시고 과일 돌리기를 반복해 주셔서 상품성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과일을 모두 수확한 후에는 요소 3에서 5%액을 만들어서 잎에 뿌려주게 되면 나무의 세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확한 과실을 저장할 저온 저장고 같은 경우는 과실을 저장하기 전에 소독을 철저히 해서 냄새가 과실에 배지 않도록 해주시고, 과실을 저장할 때는 저장 공간을 75% 이내로 해서 저장고 내 냉기가 잘 흐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축산농가에서 할 일 살펴볼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이제 일교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송아지와 어린 돼지의 설사병과 호흡기 계통 질병에 걸리기 쉬우므로 아침과 저녁에는 보온에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의 그 가축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농장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야생 멧돼지 차단 방역도 철저히 해주시고 매일매일 이제 정밀한 관찰을 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증상이 이제 발견되면 방역 당국 전화 1588-9060번이나 1588-4060번으로 즉시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수확을 앞둔 벼들이 황금들 역을 이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벼 품종은 신동진입니다. 신동진의 단점을 보완한 새 품종 참동진이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병에 강한 벼 참동진에 대해 알아봅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박현수 연구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동진 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나요? 네, 신동진은 쌀알이 일반 벼에 비해 1.3배가량 크고 씹는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께서 선호하시는 품종입니다. 또한 비료를 적게 줘도 수량이 높아서 재배 농가에서도 좋아하십니다. 네, 신동진. 어느 지역에서 주로 많이 재배합니까? 신동진 하면 전라북도가 떠오를 만큼 신동진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는데요. 전라북도 벼 재배 면적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전라북도 농원 3개 중 2개는 신동진을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신동진에서 이삭도열병 같은 병이 좀 발생했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신동진은 개발된 지 20년이나 지난 오래된 품종입니다.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넓은 면적에서 오랫동안 재배해 오다 보니 신동진을 침해하는 병원균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이삭이 패는 시기에 긴 장마가 겹치면서 병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 조건이 조성되었으며 비가 자주 내려 적기에 방제하기가 어려워서 병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한 새 품종 참동진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개발된 겁니까? 참동진은 신동진의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병에 대한 저항성을 보완하기 위해 2020년에 개발되었습니다. 역효배 육종 방법과 DNA 분자 표지를 이용하여 병 저항성 유전자를 신동진에 집적함으로써 병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나온 건데 그러면 신동진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참동진은 신동진에 비해 벼 흰잎 마름병과 이삭도열병에 강합니다. 이들 병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신동진보다는 참동진을 재배하시는 것이 해당 병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이름이 이제 신동진, 참동진이니까 좀 비슷하기도 한데 이름 짓는데도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참동진이라는 이름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신동진 품종 고유의 쌀 모양에 밥맛이 우수하며 병에 강하다는 의미에서 진짜 또는 품질이 우수한 의미의 접두사 참을 붙여 참동진이라고 국민들께서 이름 지어주셨습니다. 네, 의미가 더 깊겠네요. 국민들이 직접 지은 이름. 이제 재배가 시작된 건데 재배해본 농민분들 의견은 어땠습니까? 네. 참동진은 올해부터 보급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 익산, 부안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재배 농민께서 처음에는 신동진을 심었는지 참동진을 심었는지 구별이 안 되었는데 이삭도열병에 많이 걸린 신동진에 비해 눈에 띄게 강한 참동진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는 참동진 심기를 참 잘했다고 웃음 지으셨습니다. 네.
이제 참동진 그 종자 구하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보급 계획 어떤가요?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오랫동안 재배되어 왔던 신동진에서 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참동진이 빠른 시기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종자 생산과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보급 종자는 2023년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24년 국립종자원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으시며 그 전까지는 농촌진흥청에서 보급 사업을 통해 농가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땅에서 잘 자라고 또 우리 입맛도 사로잡을 품종 앞으로도 많이 연구 개발이 돼야 할 텐데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소비자들이나 또 농민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까요? 네. 우리 민족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쌀은 주식으로서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로서 우리에게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쌀의 소중함이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밥맛 좋고 건강한 쌀이 생산되는 우리 품종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자께서는 우수한 우리 품종을 재배해 주시고 소비자께서는 맛있는 우리 쌀을 많이 드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박현수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홈 가드닝, 홈 파밍에 대한 얘기 해볼 텐데 이게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 키우는 분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정서적인 불안이나 우울감에 좀 시달리시는 분들이 이제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반려식물이나 베란다 텃밭, 또 식물 집사라는 키워드도 코로나 이후에 언급이 급증을 한 키워드고요. 귀가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네, 네. 또 코로나 이후에 모든 소매 업종의 매출이 2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는데 성장한 업종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식료품하고 가드닝 분야더라고요. 또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홈 가드닝 카테고리는 그 코로나 이전 대비 32%나 성장을 하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홈 가드닝이랑 홈 파밍에 대한 데이터는 전년 대비 딱 100%나 성장을 한 걸 보면 네. 이제 그 인기를 좀 실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면서 공기청정 식물과 같은 반려식물을 들이기도 하고요. 또 식물을 키우는 재미뿐만 아니라 좀 길러서 식재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네, 다양한 잎채소나 또 열매 같은 것들을 키우는 등 좀 각자의 목적에 맞게 홈 가드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장세가 빠른데 근데 그게 시작한 게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란 건 좀 안타깝지만 또 안정도 느끼고 실제 식재료로도 활용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또 이렇게 성장한 이유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네, 정서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할 일을 찾다가 네, 이제 홈 가드닝까지 가게 된 게 좀 큰데요. 네. 처음에는 사실은 좀 흥미 위주의 놀이나 챌린지로 좀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생산적인 활동에 눈을 좀 돌리기 시작하신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홈 가드닝이나 홈 파밍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거창하게 시작을 하지 않아도 이제 작은 공간에서 베란다 같은 데서 식물을 키울 수가 있으니까 좀 이런 것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요리하는 빈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식재료를 또 자주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이나 혹은 식재료의 안전에 대한 것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좀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도 홈 가드닝이 트렌드가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이제 올해 초에 핫 키워드였던 파테크 기억하시는지 예. 모르겠는데 너무 오르는 대파 가격 때문에 집에서 대파를 심고 기르는 데서 언급이 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다가 무농약이나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네, 이런 홈 가드닝에 대한 관심도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이렇게 맞아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예.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로 기르고 있는 건데 시장이 정말 커졌다고 느끼게 된 그런 아이템이 있으셨다고요? 네, 그 반려동물에서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늘어나면서 함께 증가한 공간이 있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병원하고 호텔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반려인이 1500만 시대가 도입되다 보니까 함께하는 가족이 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뭐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울 때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네. 최근에는 반려식물을 위한 호텔이랑 병원도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가는 거네요. 네, 예. 네. 뭐 작년 4월에는 한 반려식물의 해시태그가 한 31만 건 정도였는데 이제 1년 6개월 만에 74만 건으로 2배 이상 증가를 한 것만 봐도 얼마나 이제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을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네,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좀 반려식물에 진심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반려식물을 좀 더 잘 알고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이런 병원이나 호텔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기꺼이 그 소비할 준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예. 네. 그리고 또 렌탈 서비스 회사에서 뭐 정수기만 렌탈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그 식물 재배기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렌탈하기도 하고요. 네, 식물을 위한 간접 조명이 또 인테리어 소품계에서 또 출시가 되면서 좀 다방면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출시되고 성장하는 게 좀 홈 가드닝 시장의 성장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실내에서 키우니까 이제 조명이 또 필요한 네. 거군요. 야, 그 품종에 대해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 인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게 꼽힙니까? 네네. 홈 가드닝, 홈 파밍하고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키워드는 역시 좀 허브 종류였는데, 네. 네네. 뭐 바질, 애플민트, 루꼴라처럼 이제 샐러드나 에이드 같이 다양한 음식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허브가 상위 연관에 올라와 있었고요. 네. 또 쌈채소인 상추나 깻잎도 인기 품종이었고, 뭐 계절꽃이나 공기청정식물, 전자파 차단을 해주는 다육이, 아니면 돈이 들어온다는 식물, 이렇게 목적에 맞는 품종들을 골라서 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또 뭐 아보카도나 레몬 같은 과일도 좀 인기 품종 중에 하나였는데 무엇보다 좀 구하기 쉽고 나한테 좀 익숙한 품종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최근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배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관리하고 또 재배하기 쉽고 간편한 품종들의 언급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좀 쉬운 쪽으로 접근을 해야겠죠. 네네.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겠어요. 또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고 또 거기서 받는 피드백 같은 것도 있고요. 네네. 또 사실은 그 어린 자녀들한테도 좋은 그렇겠어요. 경험이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주말 농장이다, 뭐 딸기 체험이다 이렇게 좀 근교에서 그런 농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한정된 인원으로 체험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도 오히려 집에 가서 직접 기를 수 있도록 모종 심기 프로그램 정도를 하는 그런 농장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교육적으로 또 도움이 된다. 아이들도 뿌듯함을 느낀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얘기가 많았고요. 아무래도 좀 직콕 생활의 그 답답함도 이겨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학의 뿌듯함, 즐거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네. 진짜 나와 같은 공간에 뭔가 잘하는 게 있다는 게 큰 위안이 되고 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익숙하진 않으니까 첫 도전이니까 실패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데이터에서 나오는 특징 같은 게 있나요?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가 발화가 안 되거나 아무리 기다려도 흙에서 새싹이 안 나온다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아무래도 관심을 좀 덜 주면 살아날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너무 내가 물을 많이 줬나? 그렇죠. 네, 뭐 이런 그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키워가는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었는데 또 반대로 실패 후기를 좀 남기면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서로 묻고 답하기도 하시고요. 네. 또 말 못하는 식물을 위해서 관심이랑 사랑을 주긴 하는데 과하지는 않아야 된다면서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제 뭐 그런 새로운 것을 키우는 데에 대한 두려움 또 그리고 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노하우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마다 성격이 또 이걸 키우는 데서 드러나겠네요. 네, 초반에 지나친 관심도
그렇군요. 초보 홈파머들이 쉽게 할 수 있는 품종들 어떤 것들이 언급되나요? 네. 아까 전에 제가 파테크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대파도 좀 간편하게 기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뭐 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이런 뭐 콩나물이라던가 양파 같은 식물들이 좀 그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품종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상추 종류인 뭐 엔다이브나 치커리 또 청경채 같은 품종도 초보자분들에게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또 가을 겨울에는 케일하고 쑥갓이 굉장히 잘 자란다고 하면서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가을에 한번 직접 기른 쌈채소로 고기와 함께하면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쑥쑥 자라는 걸로 나중에 먹을 쑥갓이 있다면 네네. 거기서 또 얻는 보람이 진짜 클 것 같은데 직접 길러서 수확한 후에 이제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이제 사람들끼리 많이 공유를 하겠네요. 네, 사실은 뭐 그 상추처럼 흔한 채소가 아니라 허브 종류들은 먹어본 적이 있어도 또 품종이랑 모양새를 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초보 홈파머들이 처음에 모종을 구매한 후에 꼭 하는 일이 그 품종으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를 검색하는 일들이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여름에는 그 허브인 딜로 레몬 딜버터를 만드는 레시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버터 이렇게 초록초록한 게 붙어있는 그게 그거죠? 네, 맞습니다. 또 혹은 뭐 바질 페스토나 뭐 애플민트를 활용한 모히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레시피들을 또 같이 공유를 하는 걸 보면 모종을 소개하거나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할 때 간단한 활용법이나 뭐 레시피까지 함께 이렇게 같이 끼워서 판매를 하시면 더욱더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 집에서 하는 식물을 기르고 또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 얘기를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전형적인 맑고 화창한 가을 날씨였는데요. 대체 공휴일인 오늘 어제와는 조금 다르게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면서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 24도, 부산은 28도, 전주는 29도 예상됩니다. 오전에 수도권 북부와 영서 북부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로 확대되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에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영서에 최고 40mm,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는 5mm 안팎이고요. 아침까지 남부지방에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초속 15m 안팎의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 곳 있을 거라고 하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 김수연님께서 11월 섬마을 여행 때 남해에서 오늘 새놈퀴 퀴즈에 나온 문제였죠. 이것을 2박스 사서 여행하며 먹었던 날이 생각납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던 딱 이맘때쯤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셨고요. 서성리님은 집에서 키우는 채소들 서늘해지는 날씨에 베란다에서 잘 자랄지 또 이런 생각해 주셨고요. 김수현님 인사도 전해주셨네요. 때 아닌 낮더위 또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 기후 차이가 심하니까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고요. 김미진 님도 저도 다육이나 허브 있습니다. 요즘은 소국도 키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들께 모두 감사 인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 코로나19 상황 어땠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 토요일 0시 기준 확진자가 2,248명, 그리고 어제 발표된 확진자가 2,086명이었습니다. 주말 이틀 합계 4,334명으로 그 전주보다 1,700여 명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도 1,600명에서 1,700명대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대로 나온다면 모처럼 1,000명대 확진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띈 집단 감염은 이 경기도 연천의 군부대에서 나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 휴가를 다녀온 중사 한 명이 이 며칠 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부대원들을 전수검사해 보니까 총 확진자가 46명에 이른 겁니다. 전체 부대원의 25%가 감염됐는데요. 그런데 이 부대는 이 소속 장병 85%가 2차 백신 접종을 마쳐서 이 집단 면역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확진자 중 74%인 34명은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뒤 감염된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였습니다. 네. 확진자 대부분은 가벼운 감기 증세 경증이거나 또 무증상이었다고 육군은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군은 집단 생활이라는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 중 돌파 감염된 비율은 0.044%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이 방역 당국은 11일부터 이 고령층과 의료진, 이 면역 저하자를 시작으로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진행해서 백신 접종 효과를 끌어올린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자, 화천대유 관련 소식 좀 알아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구속됐죠? 네, 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벌어진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첫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뇌물을 받고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이 배당 수익 구조를 짰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입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씨가 증거를 인멸한 염려 그리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실제로 유동규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신의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진 바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개발이 본격 시작했던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자 선정부터 이 수익 배당 구조 설계 등에 이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인데요. 배당 구조를 설계할 당시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서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측 등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이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700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기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유동규 씨는 관련 녹취록 내용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고 이를 약속한 적도 또 받은 적도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네, 화천대유에서 박영수 전 특검 친척에게 100억을 줬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분양 대행업자 이모 씨에게 100억 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화천대유 법률 고문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검의 친척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만배 씨 측은 돈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고요. 이 박영수 전 특검 역시 이 고문료 이외에 금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모 씨 역시 이 촌수를 계산하기 어려운 먼 친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고요? 네. 화천대유에서 6년간 일한 아들이 이 퇴직금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6일 만에 이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에 대한 불신이 거두어지지 않아서 국회의원으로 더 활동하기 어렵다라며 의원직 사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받은 성과퇴직금의 성격과 이 자신의 관여 여부도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고요.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의 몸통을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사퇴는 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또 출국도 금지하는 등 수사도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선 앞 악재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고 보고 이 민주당을 향해 특검을 수용해서 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의 사퇴가 이 꼬리자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이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발 법조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주말 경선 결과는 어땠나요? 네, 이재명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 제주도 경선에서 56.7%를 얻었고 부산, 울산, 경남 경선에선 55.3% 그리고 인천 경선에서도 53.8%를 얻어서 이 30%대 중반에 그친 이낙연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특히 또 한 번의 경선 분수령으로 불렸던 2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58%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누적 54.9%로 이낙연 후보와의 격차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이번 주 주말 이 마지막으로 이 경기도와 서울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결선 없이 본선에 직행할 가능성이 더 커졌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논란이 오히려 이 자신의 청렴함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한 이 정치 행보를 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낙연 후보는 여전히 결선 투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며 대장동 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왕자 논란이란 게 있어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써있던 글자 하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문으로 왕자였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 TV 토론회에서 포착이 됐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지난달 26일 이 3차 TV 토론 그리고 28일 이 4차 TV 토론 때도 똑같은 글자가 손바닥에 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후보 측이 대선 경선에 무속인까지 개입했다라고 비판했고 유승민 후보는 이 과거 오방색 타령하던 최순실과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어떤 미신적인 의미로 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윤석열 후보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들이 이 토론회에 갈 때 힘내라고 써준 것이다 라면서 무속이 아니라 지지자의 응원 차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후보는 지울 걸 그랬다라는 말을 덧붙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어떤 후보는 속옷까지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다라거나 또 홍준표 후보 이름도 옆수린이 지었다라며 이 캠프 측에서 또 역공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홍준표 후보 측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도 결혼 직전에 개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라고 맞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설악산에서 관광객들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오전 7시쯤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암벽 등반을 하던 남성 2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사망자는 64살 A씨, 51살 B씨이고요. 용화장성 인근에서 암벽을 오르던 중 절벽 쪽으로 100m 가까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곳엔 다른 일행 4명도 있었는데요. 이 바위 등선을 타는 이른바 리치 등반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지점이 법정 탐방로가 아니었고요. 이 불법으로 설치된 로프가 끊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출입금지 구역이다 보니까 안전시설물도 없었습니다. 특히 설악산에는 주말과 휴일 이 가을 탐방객이 몰리면서 14건의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경찰은 사망사고 관련해서는 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한국석유공사가 거금을 주고 산 해외 회사를 아주 또 헐값에 팔았다고요? 네, 지난 2009년 그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일환으로 8천억 원에 사들인 이 페루의 석유회사가 있는데 한국 석유공사가 올해 초에 이 회사를 28억 원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석유공사는 30년 만에 대형 인수합병 사업을 성사시켰다면서 이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이 자원 자주개발률이 0.3%포인트 상승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하지만 이 기대만큼 석유가 나오지 않았고 또 유가마저 하락해서 손실을 보다가 올해 초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매각 대금이 28억 원에 불과하고요. 이 수익이 없다 보니 배당금도 받지 못해서 회수한 금액이 이 매각 대금 그리고 대여금 등을 포함해서 1천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7천억 원이 날아간 셈인데요. 이 석유공사는 인수 당시 고유가 상황에서 사업 전망을 낙관했다라면서 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매각했다고 밝혔습니다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프리미어리그 우리 선수들 맹활약했죠?